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리려는 그 사건들을 겪은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하지만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한 그 일을 용기를 내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발랄한 여대생이었던 때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들어간 대학, 그때만 해도 대학 캠퍼스는 낭만의 상징이었죠. 지금이야 남보다 뛰어나야 살아남는 절대적인 경쟁사회이지만 그때만 해도 대학 분위기가 지금만큼 살벌하지는 않았어요. 대학교 교직원으로 있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극심한 경쟁을 어느 정도 짐작하겠더라고요. 법학 적성시험 같은 예전으로 말하자면 고시 수험서들이 새로 도서관에 들어오면 학생들은 자기만 아는 곳에 감추거나 대출에 가서 반납을 안 한다고 하더군요. 다른 경쟁자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지요. 하지만 제가 대학을 다니던 90년대 초중반까지는 대학교가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저는 90년대 초반 학번이랍니다. 공부보다는 동아리 활동에 더 열심히지요. 그때만 해도 인터넷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잘 몰랐고 조금 앞서 나간다는 사람들이 컴퓨터 통신을 통해 교류를 하고 있었어요. 하이텔이니 천리안이니 나우누리니 하는 당시로서는 첨단이었던 통신사들의 이름이 이젠 추억이 되었네요. 이런 시대에 대학을 다니던 저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지금의 남편을 알게 되었답니다. 대학교 1학년 때의 일이었지요. 아무것도 모를 때 어쩌면 어린 나이였다고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연애라는 것을 시작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학교에 잘 알려진 유명한 캠퍼스 커플이었지요. 남들이 보기에 우리는 아마도 닭살 돋게 하는 커플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재미있는 동아리 활동에 좋아하는 남자친구까지 있었던 저의 대학 생활은 아무튼 즐거운 것이었답니다. 문제라면 전공 공부에 열심히 하지 않아 학점이 좀 안 좋았다는 것이었지만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은 제 남편이 된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남자친구도 학점 때문에 아주 그럴듯한 회사에 취직하지는 못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입사해서 회사 생활을 하게 되었죠. 남자친구도 역시 비슷한 환경의 회사에 취직했고요. 졸업해서도 우리 사이는 변함없이 지속되었고 알게 된 지 10년 만인 남편과 저의 나이 30대에 결혼하게 되었답니다. 정말 초장기 연애가 아닐 수 없었죠. 시댁 식구로는 시아버님과 시어머님, 그리고 남편의 남동생이 있었답니다. 오랜 연애를 해서인지 결혼을 할 무렵 시집이 결코 낯설지 않았어요. 연애 기간 동안 워낙 많이 드나들었고 시부모님 되실 분들도 대학교 시절 중반이 지나면서부터는 저를 며느리로 기정사실화하셨죠. 시부모님 되실 분들은 밝고 긍정적인 성격의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우리 집에서도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옛날식으로 보자면 저는 마치 민며느리 같은 그런 존재였지요.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연애를 시작할 당시 이제 14살인 중학생이었어요. 남편보다 6살이 아래인 동생이지요. 우리는 데이트할 때 어린 도련님을 많이 데리고 다녔답니다. 도련님도 어릴 때부터 저를 잘 따랐어요. 경치 좋은 산과 유원지 같은 곳에 데리고 다니면서 친해져서인지 저를 형수보다는 누나 정도로 알고 따랐죠. 실제로 처음에는 저를 누나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결혼했을 때 도련님은 대학을 갓 졸업한 24살이었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그 누나라는 호칭을 고치지 못해서 부모님께 걱정을 듣곤 할 정도로 저와 도련님 사이는 살가웠지요. 시집을 간 것이 아니라 친한 친구 집에 놀러 간 것 같았답니다. 누나, 엄마가 오늘 좀 와다 가래요. 반찬거리 해 놓으셨다고 가지고 가라고요. 그러면 반드시 전화통 너머 시어머니의 걱정이 들리곤 했지요. 얘가 또 그러네. 이제 결혼했으니 형수라니까. 도대체 그 호칭은 언제 고칠 거냐. 남들이 보면 뭐라고 그런다. 그럴 때마다 도련님은 쑥스럽게 웃었고 사실 저도 형수라는 호칭보다는 누나라는 호칭에 더 익숙했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와 서로의 집안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결혼한 케이스였어요. 시아버님은 우리가 결혼할 당시 배달 직원 2명만을 두고 아주 작은 소매상을 운영하고 계셨죠.
겉으로 보기에 규모는 작아 보였지만 매출이 꽤 나오는 튼튼한 사업체였어요. 아버님이 20대부터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일해오신 알짜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여러 번 사무실에 찾아가 뵙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조금씩 사무일 보는 일 정도를 도와드리기도 했답니다. 시아버님은 하시는 일에 열심이고 성실하셨으며 시어머님은 다정다감하고 자상한 분이셨답니다. 친구들은 결혼하고 나서 시집과 갈등을 많이 겪는다고 하던데 저는 이미 시집 식구들과 친해질 대로 친해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아직 도련님이 결혼하지 않아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로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딸처럼 귀여움을 받으며 살았지요. 그런데 이렇게 평온한 집안에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그간 너무 열심히 일해오신 탓이었는지 시아버님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답니다. 아버님은 우선 입맛을 잃으시더라고요. 아무것도 맛을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평상시에 드시던 진지의 반도 드시지 못하신다고 시어머니가 크게 걱정을 하셨죠. 네 아버지가 식사도 잘 못하시고 잠도 깊게 못 주무시니 일도 힘들어 하신단다. 걱정이 많구나. 너는 별일 없는 거지? 어머나, 큰일이네요, 어머니. 제가 아버님 입맛에 맞으실 만한 음식이라도 장만해 볼게요. 저는 친정 어머니에게서 배워 갈비찜을 맛있게 만들어 들고 시댁에 찾아갔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무척이나 많이 칭찬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음식을 다 만들 줄 아니? 이건 만들기 쉬운 것이 아닌데. 고맙구나, 아가. 네 아버지 상에 오늘 올려봐야겠다. 칭찬에 기분이 좋았지만 아버님이 맛있게 드실지 걱정도 되었답니다. 어머님의 정갈에 의하면 전보다는 조금 맛있게 식사를 하셨지만 편찮아지시기 전만큼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식사를 맛있게 하셨다니 다행이다 싶었답니다. 그런데 아버님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셨어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신 결과 간 수치가 정말 안 좋게 나왔죠. 그간 쉽게 피곤해하셨고 입맛을 잃으셨던 원인이 간이 안 좋아서 그랬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친정 엄마에게 자문을 얻어 정성 들여 만든 간의 회복에 좋다는 음식이나마 부지런히 시댁으로 날랐지요. 남편도 저도 큰 수입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시아버님께 도움이 될 만한 보약도 자주 쥐어드리곤 했답니다. 그래도 아버님의 건강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식구들이 아무리 말려도 아버님은 일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죠. 제가 퇴근 후에 집으로 가지 않고 시댁에 먼저 들리게 된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시어머님을 위로해드리기 위해서였죠. 어머님과 이런저런 걱정을 나누고 있는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죠. 큰일 났어요. 사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저희가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모셨어요. 아직 의식이 없으세요. 얼른 병원으로 오셔야겠어요. 결국은 아버님이 회사에서 쓰러지신 것이었어요. 저와 어머니는 황망하게 병원으로 달려갔고 그때까지도 시아버님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계셨답니다. 이어서 남편과 도련님이 병원으로 뛰어왔죠. 아버님은 그렇게 하루를 더 의식 없이 지내신 다음에 간신히 깨어나셨답니다. 깨어나시긴 했지만 예전만큼 활기 넘치는 모습은 아니셨어요. 아무래도 내가 더 이상 회사 운영하지 못할 것 같다. 병훈이 네가 지금 다니는 회사 그만두고 사업 맡아라. 아버지, 제가 크게 자신은 없지만 어쨌든 하시던 사업은 누군가 운영을 해야 하니 말씀대로 제가 해볼게요. 아버지는 건강을 되찾으시는 일에만 신경 쓰세요. 우선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 운영해 볼 테니까요. 남편은 다니던 회사의 사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아버님의 사업체 일에 뛰어들었어요. 아버님의 건강 상태는 나와서 이것저것 가르쳐 주시고 인수인계를 해 주실 만한 상황이 아니셨지요. 여전히 퇴원하지 못하고 병원에 계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남편은 정말로 혼자 힘으로 아버님 회사 일을 배우고 운영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답니다. 정말 많이 고생이 되는 것 같았어요. 꼭두 새벽같이 출근해서는 오밤중이 되어서나 귀가하곤 했죠. 이러다가 남편도 쓰러지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될 정도로 힘들게 일에 매달리고 있었답니다. 이러다가 당신까지 건강 해치겠어. 그러면 우리 집안에 정말 큰일 난다는 거 잘 알지? 나야 아직 젊으니까 피곤하긴 하지만 금방 회복이 되지. 아버지가 걱정이지. 아버님 회사의 일은 여러 회사에 물건을 납품하는 것이었답니다.
작은 물건들을 납품하는 곳이 아니라 지게차를 사용해서 큰 트럭에 물건을 실어 납품을 하는 노동 강도가 센 곳이었죠. 배달기사 2명은 이 회사에서 잔뼈가 굵었다고 할 정도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납품도 많았고 무거운 물건을 다루는 위험한 일이었지만 훌륭하게 일을 해주는 이 배달기사들 2명 덕분에 남편은 처음이지만 회사를 그럭저럭 운영할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엎친 데 덮친다고 하는 거겠죠. 그 배달 직원 중 한 명이 일을 하던 중에 지게차 후진에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전치 16주가 나올 만큼 큰 부상을 당했다고 남편이 그러더군요. 병원에 가신 시아버지의 걱정도 대단하셨죠. 그 기사는 어리다고 할 때부터 내가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다. 내가 키우다시피 한 아이야. 당장 회사 운영 문제도 문제지만 이 사람이 상하는 사고가 내 회사에서 났다니 불길하다. 그런 경력 사원은 어디서 찾기도 힘들 텐데 정말 큰일이로구나. 아버님 말씀대로 회사 일은 신입 배달 사원이 들어온다고 곧바로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친 배달 기사를 대신할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나머지 한 명도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서 남편을 잘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셋이 하던 일을 둘이 하게 되었으니 남편이 더 힘들어지게 된 것은 당연했어요. 배달 직원이 입원을 했기에 남편은 배달 일에까지 관여하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답니다. 무슨 별 보기 운동도 아니고 별을 보고 출근해서 별을 보고 퇴근하는 남편의 일상이 이어졌어요. 일로 피곤한 남편은 귀가해서는 골아떨어지기 바빴고요. 저는 날이 갈수록 남편이 걱정되었답니다. 회사에서 저녁은 제대로 먹었어? 어지간히 피곤해 보이네. 이걸 어떡하면 좋지? 당장 어디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데려오기도 어렵고 말이야. 하는 일이 힘들다 보니까 아버지 방침대로 사온 밥은 정말 잘 먹이러 가고 있지. 그래서 나도 잘 먹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런 남편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저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답니다. 아버님께서 한참 활기차게 운영하던 때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매출이 크게 줄지 않았고 이윤이 적지 않게 나고 있었죠. 2000년대 초 당시만 해도 간이세금 계산서가 통하던 시절이었어요. 신용카드 사용이 예전에 비해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시아버님의 회사가 속해 있는 업계에서는 현금 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었답니다. 시아버님의 회사는 예전에 작은 사업체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그 이미지 딱 그대로였어요. 아버님이 쓰시던 작은 사무실에 현금을 보관하기 위한 금고가 있고 물건을 쌓아두기 위한 커다란 창고가 아래층에 있었죠. 물건을 납품하고 들어오는 현금을 모두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고 시어머니가 이 현금을 받아서 은행에 입금하시곤 했어요. 혹시 90년대 초반에 대통령이 선포했었던 범죄와의 전쟁 기억하시나요? 살인 공장까지 만들어 놓고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증오를 표출했던 지존파 사건을 비롯해서 택시 기사가 승객을 연쇄살인하는 등 90년대 초중반 사회는 참 흉흉했고 그런 분위기가 90년대가 다 지나가도록 바뀌지 않았어요. 게다가 90년대를 거치는 10년 동안 한강 다리가 붕괴되는 등 예전에 지어진 건축물들이 연이어 무너지는 대형 사고들이 발생하기도 했죠. 2000년대 초가 되면서 세상이 마치 90년대를 기점으로 다른 세상이 된 것 같았답니다. 비록 80년대 말과 90년대 초에 정치적으로 불안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 간에 인심이 좋았던 우리나라는 2000년대가 되면서 이웃끼리도 믿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 있었죠. 한국말보다는 영어를 잘해야 출세할 수 있었고 점점 나 말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앞서 나가야 하는 무한 경쟁 사회로 돌입하고 있었어요. 이미 이전과는 달리 흉흉해진 세상에서 현금을 자주 들고 다니시는 시어머니를 식구들 모두가 걱정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열심히 운전을 배워 한 번에 시험을 통과하고 면허를 땄답니다. 그리고 작은 승용차로 어머님을 모시고 다닐 수 있게 되었죠. 남편은 여전히 배달 일에까지 관여하고 있었고 그 밖에도 물건 정리 등 하루 종일 회사 일에 매달려서 정신이 없던 상황이었어요. 그날도 제가 차로 어머님을 모시고 사무실에 있는 현금을 가지러 갔었죠. 이게 웬일이냐? 여기 있어야 할 돈이 하나도 없어. 아가, 어서 와봐라. 어머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혹시 이 사람이 어머님을 대신해서 입금한 게 아닐까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돈이 다 없어질 수 있어요?
어머니와 저는 금고가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고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입금을 먼저 했는지를 물어봤답니다. 그런데 놀라는 것은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과 함께 배달을 나갔던 도련님도 놀라서 얼굴이 하얗게 질렀죠. 제가 분명히 제 손으로 돈을 받아서 금고에 넣었어요. 동생이 배달 가기 전에 사무실 잠그고 마무리 단단히 해두었고요. 분명히 금고를 잠가두었고 그 이상 손을 댄 적이 없어요. 얼른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겠어요. 없어진 돈은 1,000만 원이 넘는 당시 돈으로는 큰 금액이었어요. 곧 경찰이 출동했지요. 경찰은 우리에게 이것저것 정황을 물었고 이어서 사무실 구석구석 조사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경찰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는 것이었어요. CCTV가 꺼져 있습니다. 혹시 사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끄신 일 있나요? 아니요. 현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 CCTV 설치했는데 그걸 끌 리가 있나요? 아무도 손댄 사람 없어요.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남편 말대로 일부러 설치해 놓은 CCTV가 꺼져 있다는 것이 도저히 설명되지 않았답니다. 경찰은 그렇게 사무실에서 CCTV가 꺼져 있다는 사실 하나만을 확인하고 더 조사를 해보겠다고 말하고는 돌아갔죠.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하나 남은 배달기사가 용의 선상에 올랐나 봐요. 사실 어머니나 저는 그 CCTV의 위치도 정확히 몰랐답니다.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가 우선 그 배달기사를 의심하셨다지요. 네 남편하고 작은애, 그리고 그 직원 중 하나라는 말인데 네 남편이나 작은애일 리는 없으니 그 기사가 틀림없다. 그러나 그 배달기사가 정직하게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었죠. 사무실에 현금에 손을 대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지금까지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고는 단 한 차례도 단 한 푼에 대해서도 일어난 적이 없었죠. 어머님은 결국 이런 심중을 경찰에 말씀하시고 말았어요. 아버님이 쓰러지셔서 계속 병원에 계셨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약해진 상태에 계셨던 어머님이 그만 정확한 증거도 없이 실수를 저지르신 것이었죠. 저 기사님, 그날 저하고 같이 하루 종일 납품처 돌아다녔어요. 사무실은 동생이 잘 담가두었고 정 기사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알리바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럴 사람 절대로 아니에요. 남편이 경찰에서 그 배달기사에게 정확한 알리바이가 있다고 진술했어요. 어머니는 그 알리바이를 들으시고 나서도 여전히 그 직원이 수상하다고 하셨죠. 어머니가 정말 마음이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았어요. 억지를 쓰시거나 함부로 판단을 하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그 직원은 남편의 진술로 혐의를 벗었지만 우리에게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죠. 저희 회사에서 10년이 넘은 사람이에요. 그동안 사고 한 번 없이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근거도 없이 의심하시다니 지난 10년을 헛살아온 것 같네요. 저 바로 사직하겠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일할 의미를 못 찾겠어요. 정 기사님, 어머니가 아버지 일로 마음이 약해지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정 기사님 말처럼 한두 해도 아니고 여기서 10년이 넘었는데 가족 같은 사람이 한 말을 가지고 뭘 그렇게 신경을 써요. 그만두겠다는 말은 안 들은 걸로 할게요. 아니요, 사장님. 저 정말 억울해서도 여기 못 있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앞으로도 번창하십시오. 남편의 절실한 만류를 뿌리치고 그 직원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답니다. 그 바람에 더 죽어나게 생긴 것은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이제 혼자서 회사 일을 모두 처리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죠. 이 얘기를 제가 시어머니에게 전해드렸어요. 시어머니는 그래도 며칠간 그 직원이 수상하다는 의심을 그만두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알리바이가 너무나 정확했지요. 결국 어머니도 그 기사에 대한 의심을 거두시는 수밖에 없었답니다. 당장 단신 아들이 힘들어 죽게 생긴 상황이었어요. 어머니가 그 기사에게 직접 찾아가서 빌다시피 사과를 하셨죠. 정 기사, 내가 이제 정말 늙은 모양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닌 정 기사를 의심하다니. 그저 나이 먹은 사람이 실수한 거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려요. 내가 어떻게 사죄를 해야 우리 정 기사 마음이 풀리려나. 얼마나 기분이 나빴던지 그 기사가 처음에 어머니를 보고 그냥 돌아앉더라는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며칠 지나서 그 기사에게 다시 찾아가 사과를 하셨답니다. 그렇게 해서 화가 어느 정도 풀린 그 직원을 간신히 회사로 복귀시킬 수 있었죠. 배달기사가 다시 돌아온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지만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도둑질해간 범인은 결국 잡지 못하고 말았어요. 그것은 그대로 회사의 손실로 돌아왔고요.
시아버님은 여전히 병원에 계셨고 비록 그 기사에게 가서 사과를 하고 복귀시키기는 하셨지만 어머니도 많이 약해지신 상태였어요. 거기에 남편은 힘겹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정말 우리 가족은 이래저래 마음이 심란했답니다. 사무실에 이중 잠금 장치를 하고 CCTV도 다른 방향까지 볼 수 있도록 여러 대를 다시 설치했어요. 인심 좋고 가족적이었던 옛날의 분위기는 우리 회사에서도 깨어지고 있었어요. 남편이나 직원이나 아침에 출근해서 사무실에 이상이 있는지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 또 예전보다 몇 배 조심해서 사무실을 잠가두는 등 외주를 타는 불안하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또 우리를 기절초풍하게 할 만한 사건이 이번에는 다른 곳도 아닌 집안에서 발생했어요. 아가, 큰일 났다. 얼른 좀 이리 오려무나. 나 무서워서 집에도 못 있겠다. 내가 가지고 있던 폐물이 모두 없어졌구나. 시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를 통해 들려왔죠. 사무실에서의 현금 도난 사건이 발생한 지 약 3개월 후의 일이었어요. 시아버님이 입원해 계셨던 병원에 있던 저는 한달음에 시댁으로 달려갔지요. 이어서 남편이 뛰어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저와 함께 병원에 머물다가 취업시험 준비 때문에 잠깐 도서관에 갔던 도련님이 득달같이 다시 달려왔지요. 그게 어떤 것들인데? 네 아버지가 결혼기념일마다 선물해 주신 것들을 차곡차곡 모아놓은 것들이었어. 내가 죽기 전에 아기 너한테 물려주려고 더 곱게 간직했었고. 아이고, 우리 집에 이게 웬일이냐. 돈으로 환산해도 적지 않은 보석들이었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돈도 돈이지만 그 폐물들에 담긴 의미 때문에 더욱 속상해하고 계셨답니다. 마치 주변 사람 누가 죽기라도 한 듯이 어머님은 통곡을 하셨죠. 정신을 수습하지 못하시는 어머님을 대신해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곧 우리 시댁으로 출동했어요.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장물애비들을 조사해서 범인을 찾는 쪽이 빠르겠어요. 범인은 어쨌든 그것들을 팔아 현금으로 만들려고 할 테니까요. 경찰은 지난번 사무실 사건에 이어서 이번 사건에서도 그다지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장물아비들을 조사하겠다는 경찰 쪽에서 한참이 지나도록 범인을 잡았다는 연락이 없었죠. 결국 경찰은 이전 사건에서도 이 사건에서도 알아낸 것이 거의 없었어요. 경찰 수사도 믿지 못하게 된 상황. 얼마나 속이 상하셨던지 어머니께서 몸져 누우셨답니다. 이렇게 되자 저 또한 정신없이 바빠지게 되었죠. 병원에 계신 시아버지와 집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 모두를 돌봐드려야 했으니까요. 몸에 좋다는 음식을 만들어서 병원과 시댁을 왔다 갔다 했어요. 이번에는 어머님이 거의 입맛을 잃으셨죠.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만들어간 음식이니 반가워하시는 것 같았지만 예전처럼 맛있게 드시지는 못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폐물 때문에 계속 속상해하셨죠. 진작 너희 결혼식 끝나자마자 물려주고 말 것을. 아가, 너한테 물려주려고 했던 것들은 내가 어떻게든지 대신할 것들을 마련해서 최대한 빨리 만들어주마. 어머니, 말씀만으로 받은 것이나 다름없어요. 제발 폐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잊으시고 우선 식사부터 잘하셔야죠. 어머니마저 이러시면 저희들은 어떡해요. 그래,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그런데 이젠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몸이나 마음이나 말을 잘 안 듣는구나. 아기 네가 아버지와 나 양쪽으로 다니면서 고생이 많다. 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걱정하셨지만 어쨌든 이젠 아주 팔팔한 젊은 연세에 계신 분들이기 아니었기에 두 분이 정말 걱정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거기에 남편은 남편대로 도난 사건으로 인한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더 바쁘게 일에 매달렸고요. 그런데 어쨌든 제 정성이 통했는지 어머님이 약 2개월 정도 앓으시고는 정신을 수습하셨지요. 그동안 누구라 할 것 없이 너무나 정신없이 살아온 우리 가족. 그래도 어머님이 일어나셨고 병원에서 시아버님의 간 수치가 거의 정상 쪽에 가깝게 내려왔다는 소식도 들을 수 있었답니다. 이제 숨통이 좀 트이네. 네가 정말 양쪽으로 다니면서 고생 많이 했다. 음식 좀 장만해서 오랜만에 식구들 모여 밥 함께 하는 거 어떨까? 남편도 이제 조금 정신이 나는지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식사 자리를 제안했죠. 그래서 음식을 좀 마련해서 남편과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식구들이 모두 모여서 저녁을 먹기로 했었답니다. 우리가 살고 있던 집은 상가가 들어서 있는 크지 않은 건물 3층에 위치한 전셋집이었어요.
제가 혼자 준비해야겠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어머니가 음식 준비를 같이 해주시겠다고 굳이 오시더라고요. 남편은 그날 오전 근무만 하고 퇴근한다고 했고 도련님도 일찍 우리 집으로 왔지요. 장을 보기 위해 시어머니와 저는 대형 마트로 가고 도련님은 아침부터 배가 살살 아팠다고 하면서 집에 남아 있었어요. 우리 고부는 오랜만에 걱정을 조금 털고 마트를 재미있게 돌아다녔답니다. 장을 보면서 식당가에서 가볍게 군것질을 하기도 했어요. 남들이 보기에 고부간이 아니라 딸과 어머니 같았을 거예요. 네 아버지께도 좋은 음식 만들어서 가져다 드리자꾸나. 어쨌든 네 아버지가 빨리 퇴원하셔야 아기 너도 고생이 덜 되지. 제 고생이 문제가 아니죠, 어머니. 아버님 좋아하시는 음식은 제가 따로 나중에 새로 장만할게요. 오늘은 우리 식구 먹을 거 많이 준비해서 맛있게 먹어요, 어머니. 그렇게 약 2시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이것저것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서 안으로 들어간 저는 그만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바닥에 떨어뜨릴 정도로 놀랐답니다. 장은 본 물건들이 흩어져 바닥에 굴렀지만 그런 것에 신경을 쓸 상황이 아니었어요. 제 입에서 저절로 비명이 나왔죠. 어머니, 도련님이 다친 것 같아요. 어떡하면 좋아요, 어머니? 얼른 들어와 보세요. 뭐? 작은 애가 다쳐? 도대체 이게 또 무슨 일이냐? 집안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저와 어머니가 더 놀란 것은 도련님이 코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머니가 급히 도련님을 일으키셨고 정신 차리라며 찬물을 먹게 하셨죠. 도련님은 얼마간 시간이 지난 후 정신을 차리더군요. 세훈아, 어디 더 다친 데는 없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가 나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니? 다친 도련님이 힘겹게 무슨 일이 일었는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엄마랑 형수님이 나간 다음에 바로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저는 엄마랑 형수가 자동차 키라도 집에 두고 갔나 보다 했어요. 그래서 일단 누구냐고 물었는데 택배 기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을 열어주자마자 어떤 남자가 저를 둔기로 때렸어요. 자세히 볼 틈도 없었지만 마스크에 모자를 써서 알아볼 수도 없었고요. 이만하기가 정말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더라고요. 도련님이 막 정신을 차릴 무렵에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도착했고 동생이 다친 모습을 보고는 놀라서 바로 119를 불렀어요. 도련님이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죠. 병원에서 머리에 큰 혹이 생긴 것 말고는 다른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고 우리 가족은 간신히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답니다. 이 정도면 강력 사건인데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라서 CCTV도 없잖아. 이번에도 경찰을 불러봤자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신고는 해야겠지. 그나저나 이 일은 아버지한테는 말씀드리지 말자고요. 나는 아무래도 이러다가 심장병으로 네 아버지보다 먼저 죽겠다. 푸닥거리라도 해야지. 이거 어디 살겠니? 시어머니의 입에서 푸닥거리라도 해야겠다는 말씀이 나올 만큼 우리 가족을 둘러싼 사건,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었어요. 식사를 같이 하기로 한 계획은 무산되었고 도련님과 같이 병원에 갔다가 집에 다시 돌아온 저와 남편은 사람이 다친 사건이 발생했다고 경찰에 신고부터 하고 없어진 물건이 있는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도둑이 구석구석을 다 뒤진 것 같더라고요. 어머, 이걸 어떡하면 좋아. 결혼할 때 했던 예물이랑 금부치가 다 없어졌어. 다이아가 자그마치 1kg인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뭐라고? 그거 엄마가 고르고 골라서 좋은 물건 찾아주신 건데 왜 우리 주변에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네. 이 난장판 속에서 결국 우리는 제 금붙이 몇 개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죠. 남편의 말처럼 제가 결혼 예물로 받은 다이아는 어머니가 여기저기 발품을 파셔서 질 좋은 물건으로 특별히 마련해 주신 소중한 것이었답니다. 돈 가치도 가치이지만 의미가 큰 물건이었어요. 저도 많이 속이 상했답니다. 폐물을 잃고 알아놓으신 어머님이 정말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너무나 속이 상해서 이것저것 다 손 놓고 누워버리고 싶었으니까요. 경찰은 이번에도 출동을 했지만 CCTV가 없어서 범인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별다른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거기다가 M1 아래층 상가에 근무하는 청년들이나 의심해서 쓸데없이 이웃들 간에 빈정이나 상하게 만들어버렸죠. 도대체 새댁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했길래 경찰이 우리를 의심하는 거예요. 정말 많이 섭섭하네요.
그 집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 게 뭐예요? 여기 근무하는 이 사람들, 그럴 일 벌일 사람들 아니에요. 제가 경찰에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요. 경찰이 그저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기저기 찔러본 것 같아요. 마음 푸세요, 사장님. 저하고 우리 남편은 절대 우리 건물 안에 있는 사람 의심 안 해요. 이런 제 설명에도 상가 상인들은 기분을 풀지 않더라고요. 저라도 쉽게 기분이 풀리지 않을 일이었죠. 몇 번 더 빌다시피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서 경찰이 더 원망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약 반년 동안 연속해서 3번이나 일어난 도난 사건, 그리고 그때마다 무능한 모습을 보여온 경찰의 남편이 화가 잔뜩 난 것 같았어요. 정말 90년대 신문 만평에 나왔던 내용 하나가 기억나는 대목이었죠. 범죄와의 전쟁을 대통령이 선포하고 나서 실린 유명한 만평이었어요. 만화에서 경찰은 여러분과 3분 거리에 있습니다. 라고 경찰 복장을 한 사람이 자신있게 말하는 그림이 신문에 실렸죠. 그런데 바로 그 옆에서 복면을 한 범죄자가 우리는 국민과 2분 거리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웃지 못할 내용의 만평이었어요. 아마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믿어요. 이 만평이 그렇게 실감 날 수가 없더라고요. 도대체 경찰이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어디 국민이 안심하고 살겠습니까? 벌써 사건이 3번째인데 작은 단서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셨잖아요. 정말 범죄자가 2분 거리에 있는데 경찰은 3분 거리에 계시네요. 쓸데없는 사람이나 의심하고 다니셔서 이웃 간에 분란이나 만드시고 말이에요. 남편이 그 만평에 빗대어 경찰을 비꼬아 비난했지요. 저희도 최선 다하고 있으니까 일단 경찰을 믿으세요. 국민이 경찰을 믿어주셔야죠. 그래야 저희도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경찰은 이런 말을 남기고 이번에도 아무 단서도 찾지 못한 채 가버렸답니다. 시아버지의 간 수치가 떨어지고 어머니도 어느 정도 정신을 수습하셔서 다행이다 싶었던 와중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 일은 더구나 사람까지 상한 일이었기에 우리 가족을 더 우울한 분위기로 몰아넣었답니다. 아버님이 여전히 병원에 계신 와중에 도련님 머리에 생긴 혹이 너무 크니 며칠 병원에서 경과를 보는 것이 좋다고 해서 도련님마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제가 모여서 머리를 맞댔지만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어요. 그냥 한숨과 신세 한탄만 나을 뿐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먼저 사건보다 이번 사건으로 더욱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답니다. 갑자기 정말 얼토당토 않는 말씀까지 하시는 것이었어요. 아무래도 이런 짓들을 한 사람이 둘째 아이 같다. 사무실 금고를 아무나 연다니? 비밀번호를 알아야 여는 것 아니냐. 그리고 내 패물만 해도 그렇다. 절대 찾지 못할 곳에 잘 숨겨뒀는데 도둑이 그걸 찾았다는 건 말이 안 돼. 아기 너도 결혼 예물을 아무데나 두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엄마, 정신 차리세요. 엄마까지 왜 이러세요 정말. 사무실이 털렸을 때도 정 기사를 근거도 없이 의심하셔서 난리만 났었잖아요. 동생은 사무실에서 돈이 없어지던 날 저하고 정 기사하고 같이 하루 종일 배달 다녔어요. 그리고 어머니 패물 없어졌을 때 도련님은 하루를 온통 저하고 같이 아버님 계신 병원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도둑에게 얻어맞은 피해자가 바로 도련님이잖아요. 어머니, 마음 좀 가라앉히세요. 어머니마저 마음 약해지시면 정말 큰일 나요. 다음 순간 어머님이 갑자기 큰 소리를 내시며 울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이제 완전히 늙었나 보다. 지난번 전기 사건도 있고 한데 이제는 하다 아들까지 의심하고 있으니 이 정신을 어떻게 한단 말이냐. 아무래도 나도 병원을 좀 가봐야겠다. 정말 이 이야기를 도련님이 들을 수 없었다는 것이 그렇게 다행일 수 없었답니다. 남편과 저는 정성을 다해서 시어머님을 위로해 드리면서 안심하시도록 했어요. 어머니, 계속되는 사건이라 경찰이 어쨌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니까 조만간 무슨 연락이라도 있겠죠. 어머니, 제발 조금이라도 마음 편히 하세요. 어머니는 도련님을 의심한 것에 대해서 울면서 후회를 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불안한 나날이 흐르던 중 우리 식구들을 기쁘게 할 일이 하나 생겼어요. 처음에는 이것도 좋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이 난 줄 알았지만요. 어느 날부터 제 몸에 감기 기운이 있으면서 입맛도 떨어지고 구토 증세가 계속되었죠. 남편과 저는 처음에 크게 걱정을 했어요. 가뜩이나 나쁜 일만 계속되다 보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을 못했던 거죠. 친정 엄마와 의논을 했어요.
그간 시집에서 일어난 연이은 사건들로 인해서 친정에서도 걱정이 대단하셨답니다. 시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문병도 자주 와주셨고 친정 엄마가 시어머니를 직접 찾아오셔서 위로를 하시곤 했었죠. 그런데 친정 엄마가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거 나쁜 일 아닌 것 같다. 나하고 같이 병원에 가보자. 아무래도 애가 들어선 것 같아. 엄마는 저를 끌다시피 산부인과에 데리고 가셨어요. 거기서 임신 3개월째에 접어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남편이 우선 크게 기뻐했고 곧바로 시댁의 이야기를 전했답니다. 하늘이 우리 집을 버리지 않으시나 보다. 이 와중에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니 말이다. 아기 네가 우리 집 보물이다. 보물이야. 정말 고맙구나, 아가. 시아버지께도 연락을 드렸고 아버님도 시어머니처럼 제게 많이 고마워하셨어요. 나 그럼 이제 삼촌 되는 거예요? 조카가 생긴단 말이죠? 진짜 기대되네요. 일찍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큰 그릇을 만들게. 기왕이면 사내 아이면 좋겠다. 도련님도 그간이 나쁜 일을 잠시나마 잊고 평상시 도련님의 성격대로 천진하게 말했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어. 그저 건강하게만 낳으면 된다, 아가. 너는 이제부터 네 아버지 일도 내 일도 신경 쓰지 말고 오직 건강하게 애 낳을 생각만 하거라. 먹고 싶은 것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세상을 다 뒤져서라도 구해다 먹일 테니까. 제가 그나마 가족들을 조금이나마 기쁘게 했다는 생각에 저도 마음이 들떴답니다. 그렇게 한동안 우리 식구들의 관심이 저에게로 쏠리면서 나쁜 일들도 조금씩 잊혀지고 있었어요. 남편이 몸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일한 덕분에 회사는 거의 아버님이 계신 때처럼 잘 되고 있었죠. 다쳐서 일을 쉬고 있었던 기사도 치료와 요양을 거치고 복귀했고요. 처음에는 제 입덧이 심해서 가족들 모두 걱정을 했더랬어요. 그런데 입덧이 길게 가지 않더라고요. 뱃속에 있는 꼬맹이도 우리 식구가 안 좋은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마치 알았다는 듯이 한 달 정도의 심한 입덧 끝에 제 상태는 안정이 되었죠. 어머니 말씀대로 무엇이든 잘 먹으려고 했고 운동도 열심히 했답니다. 비록 그동안 사고는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얼마간 시간이 지나서 아이까지 태어난다면 저와 시댁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제 입덧이 잦아질 무렵 드디어 경찰로부터 희망적인 전화를 받았답니다. 나와 보셔야겠습니다. 드디어 범인 잡은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더러 임신한 상태이니 집에 남으라고 했지만 저는 같이 가고 싶다고 고집했어요. 사실 그동안 경찰이 벌이고 있다는 그 수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가족은 거의 포기하고 있었죠. 그도 그럴 것이 3번이나 계속되는 사건 동안 작은 단서 하나도 찾지 못하고 쓸데없이 이웃 간에 불신만 조장했으니까요. 그런데 범인을 잡았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도착한 우리 가족은 그만 기쁘다가 말았답니다. 경찰이 또 엉뚱한 사람을 붙잡고 의심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경찰이 잡았다던 그 범인은 다름 아닌 도련님과 제일 친한 친구였으니까요. 정말 하다 너무하시네요. 이렇게 또 불신을 조장하시려는 거예요? 저와 어머니도 경찰에 항의를 했죠. 이 사람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도련님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라고요. 지난번에는 이웃 상인들을 의심하시더니만 이번에는 도련님 친구인가요?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도 한 말씀 하셨죠. 범인을 잡았다고 해서 달려왔더니 이젠 아들 같은 아들 친구냐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경찰이 범인이라고 지목한 도련님의 친구 옆에 도련님까지 앉아 있다는 것이었죠. 놀랍게도 도련님이 중요한 용의자라고 경찰이 우리에게 말해주었어요. 우리 가족들은 그야말로 한 목소리로 악을 쓰다시피 경찰에 항의를 했죠. 가족의 지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의심하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왜 이러십니까? 차라리 손을 떼세요. 지금까지 일어난 일 그냥 우리가 잊어버리고 말 테니까요. 장모랍이 통해서 범인을 찾아보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성과가 나왔어요. 작물을 팔려고 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작은 아드님 친구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얘는 내 동생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반듯한 아이라고요. 뭘 또 잘못 아시고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얘 보내주세요. 저희도 동생 데리고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지금 가장 유력한 용의자들이고
친구라는 이 사람의 자백도 있어요. 자백? 그렇다면 도련님의 친한 친구가 이 사건에 정말 관련이 있다는 것일까요? 3번에 걸친 사건이 모두 외부인의 소행 같지 않더군요. 첫 번째 사건에서는 금고의 비밀번호 때문에 미심쩍었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폐물이 있었다는 장소가 정말로 가족 아니면 모를 깊숙한 곳이더군요. 우리가 헷갈렸던 게 3번째 사건 때문이었어요. 둘째 아드님이 바로 피해자였기 때문이고 실제로 부상도 입었으니까요. 우리는 경찰이 말하는 3번째 사건의 결과를 가지고 항의를 했죠. 그럼 이 친구가 친구인 제 동생을 때리고 물건을 훔쳤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제 동생은 도대체 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이미 동생 친구의 자세한 자백이 있었습니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진정들 하시고 자리 잡고 앉으세요. 경찰의 설명은 우선 작물을 추적하면서 어머니와 제 폐물을 팔려고 시도했던 사람의 신원을 확보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도련님의 친구였다더군요. 연행에서 몇 마디 치조하자마자 자백이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 사건들을 모두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한 사람이 바로 사장님의 동생 되시는 이 댁의 작은 아드님입니다. 저는 이 말을 순간적으로 눈앞이 캄캄해지는 현기증을 느꼈죠. 임산부인 저의 건강을 온 식구가 걱정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곧 마음을 가다듬고 설명을 다 듣겠다고 했죠. 어머니와 남편이 저더러 먼저 집에 들어가라고 했지만 자세한 내막을 알기 전에는 집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사장님, 동생분께서 도박 빚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은 짐작 못하셨겠죠. 저희는 외부인의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동생분의 주변을 조사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도박에 손을 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막대한 도박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한다고 도서관에서 밤을 새고 안 들어오는 날이 꽤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게 그래서? 경찰은 수험 준비 때문이 아니라 도박 때문에 외박이 잦은 것이었다고 설명했죠. 저는 도무지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답니다. 세상에 그렇게도 천진하고 착한 우리 도련님이 도박에 빠져 있었다니요. 세훈이, 네가 정말 도박에 빠져서 집안 물건에 손을 댔단 말이야? 네가 직접 말해봐. 네 입으로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말도 못 믿겠으니까. 정말로 의외로 도련님이 아무런 부인도 시인도 없이 입을 다물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다음 순간 도련님의 뺨을 힘껏 갈겼어요. 제가 그런 남편을 말렸죠. 아직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어. 친구가 자백했다는 말만 들었고 도련님은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사무실 현금 도난 사건에서 CCTV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당시에는 2사람뿐이라고 했었죠. 그렇지만 한 사람이 누락되어 있었어요. 바로 사장님 동생이요. 설명이 계속될수록 점점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다음 순간 시어머님의 오열이 터져나왔죠. 내가 세훈이를 잠깐 의심하는 말을 했다만 그건 내가 정신이 나가서 떠든 망령조에 가까운 말이었어.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냐. 아이고, 우리 집안은 이제 망했구나, 망했어.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은 아드님이 도박에 손을 대면서 큰 도박 빚을 졌습니다. 그 때문에 집안 물건부터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사무실에 늘 현금이 있다는 걸 작은 아드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날 도련님은 하루 종일 남편이랑 외부 배달을 나가 있었어요. 알리바이가 분명한데요. 이 댁 작은 아들이 제일 마지막에 사무실을 떠났죠. 미리 CCTV를 끄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비밀번호 알려주고 현금을 훔치게 한 거죠. 저희는 첫 번째 사건부터 작은 아드님을 의심했었습니다. 어머님이 폐물을 숨겨두신 곳은 가족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역시 작은 아드님이 장소를 알려주었고 친구가 물건을 훔쳤죠. 3번째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죠. 그 사건은 우선 식구들이나 경찰이 도련님을 의심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자신을 피해자로 만든 자작극이었다는 설명이었어요. 그렇게 의심을 피하기 위한 자작극인 동시에 제 폐물을 훔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이었죠. 도련님도 체념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자백을 했다더군요. 저와 어머니는 거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지경으로 힘을 잃었고 남편이 양손으로 간신히 저와 어머니를 부축했죠. 어머님이 특히 걱정되었어요. 계속 우시면서 헛소리까지 하고 계셨거든요. 아니다. 생각해보니 폐물을 내가 다른 데다 치운 것 같구나.
병훈이 네가 가서 경찰분들께 다시 말씀드려라. 내가 착각을 했다고 말이다. 아버님께 이 사실은 당분간 절대 비밀이었어요. 간신히 건강을 회복하고 계시는 중인데 이 사실을 알게 되신다면 어떻게 되실지 짐작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것을 비밀로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집에 오셔서까지 계속 눈물을 그치지 못하셨지요. 그동안 강력하게 도련님을 감싸고 돌던 제 눈에서도 이제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와 저는 서로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경찰은 도련님이 도박에 손을 댔으며 여러 번에 걸쳐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구속이 결정되었죠. 정신을 차리시지 못하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제가 도련님의 면회를 다녔답니다. 도련님은 대부분의 면회 시간 동안 제 눈을 피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곧 재판이 시작되었지요. 어머님이 재판부에 보낼 긴 탄원서를 쓰셨답니다. 이 모든 일이 자식을 잘못 키운 어머니 자신의 잘못이라고 하시면서 아들에 대한 선처를 청하셨죠. 우리도 열심히 도련님의 성장 과정 등을 적어서 재판부에 제출했어요. 착하게 자란 사람이 한때의 잘못으로 도박에 손을 대서 생긴 일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것이며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다. 이런 요지의 글이었지요. 도련님 자신도 또한 그간의 일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는 반성문을 정성껏 써서 재판부에 제출했답니다. 조금이나마 선처해 주시면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고도 했죠. 결국 여러 사람의 탄원에다가 본인 스스로가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게 되었어요. 처음에 사무실에서 가져간 현금 1,000만 원은 이미 도박 빚에 충당이 되었고 아직 팔지 못하고 있던 어머니와 제 패물은 되찾게 되었답니다. 세훈이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살아야 네 죄값을 마저 치르는 것이 될 게다. 다시 한번 도박에 손을 대거나 나쁜 일을 벌이는 날이면 다시는 우리 볼 생각하지 말어. 그렇게 되면 호적에서 아주 파버릴 거야. 도련님은 석방된 후 시아버님의 회사에서 배달기사로 성실하게 일했답니다. 그 1,000만 원을 갚기 위해서 자진해서 월급도 없이 일하겠다고 했다지요. 따끔하게 혼이 나고 정신을 차린 것 같더라고요. 아버님의 회사는 그 이후에도 계속 남편이 운영했어요. 그런 사건이 있은 후부터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요. 도련님은 그동안 결혼도 했고 훔친 만큼의 일을 다 하고 나서도 회사에 남아 아직도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물론 다시는 도박에 손을 대거나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착실하게 살고 있는 중이고요. 시아버지는 이후 쾌유하셨고 건강에 아주 조심하셔서 연세가 드신 지금도 아주 정정하시지요. 시어머니도 정정하셔서 두 분은 여유롭게 노년을 즐기고 계신답니다. 잘 해결되었지만 어쨌든 어려운 일이 많았던 지난 20년간이었어요.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 간의 끈끈한 정이었어요. 제가 어리다고 할 만한 나이에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일찍 가족 대열에 합류했었죠. 그래서 우리 가족은 그 흔한 며느리와 시집의 갈등 같은 것도 모르고 지냈어요. 그렇게 서로를 믿고 의지했던 가족들이 마음을 모았기에 어려운 일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이 우리 부부가 처음 만났던 나이인 20살이 되었어요. 우리 아들이 또 우리처럼 일찍이 집으로 데려올 아이를 점 찍어 두었는지 모를 일이지요. 그럴 일에 대해서 시아버님과 어머님은 처음에 저를 맞이하듯 반가워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부 역시 대환영이랍니다. 지금까지 20년 전에 우리 가족을 힘들게 했던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지금이니까 이렇게 담담하게 전해드릴 수 있는 것이겠죠. 아직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지만 이제 완전히 잊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아들이 며느리 될 아이를 데려오고 이어서 손주를 보고 이렇게 기쁜 일들이 계속되면 이 어려웠던 사건들을 잊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우리 가족은 앞으로도 예전처럼 살갑게 살아갈 것이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